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자기의 남는 잉여 자산으로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팔았잖아요. 집도 전부 다 팔고 15억인가 16억 원을 몰빵을 해서 예,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몰빵해서 그냥 투기하는 거냐. 모든 자기가 거기서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투기의 모범 사례냐. 수사팀의 규모는 제기된 의혹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는데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발견된 3월 2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어제 저희가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둘러싼 논란을 다뤘잖아요. 본인이 해명은 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상태인데, 그러니까 논란 이틀 만에, 정확히 말하면은 만 하루 만에 서둘러 사퇴 의사를 밝혔네요. 네, 아무래도 논란이 길어지면 정권 차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커지죠. 네, 네.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또 장관 청문회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그래서 오늘 민주당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같은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네. 국장 말씀하신 청문회 장관 임명 문제 또 보궐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오늘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아마 청와대 대변인 출신에서 그런가요?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아주 목소리를 네, 많이 어제 높였네요. 현장에 직접 갔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최 반장, 아까 영상도 잠깐 봤는데 오늘 오후에 속보사항이죠. 김학의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완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요. 13명의 현직 검사들이 수사단에 투입이 되기로 했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수사에 착수를 한 거고요. 수사 대상은 앞서 과거사 조사단이 권고했던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 네. 그리고 관련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관련한 사건인데 당장 이 두 사람이나 혹은 이중희 비서관까지 네. 포함해서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여완섭 단장이요? 여완섭? 그렇습니다. 네, 특수통입니까? 그동안 특수 관련된 수사를 좀 집중적으로 해왔었고요. 아, 그래요? 정치인이나 경제인 관련한 수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과 11일 워싱턴을 찾아서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이번 방미는 정상회담만을 위한, 그러니까 정상회담만을 위한 공식 실무 방문 성격이고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관계가 지금 경색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를 위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남은 7번째죠. 정상회담 7번째 만남이고 문 대통령이 본격적인 중재 외교를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치부에서 많이 다뤘던 대로 지금 미국의 분위기 또 북한의 분위기를 봤을 때 북미 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중재 외교가 아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난관은 예상되지만 어쨌든 중재 외교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상세 의제는 다음 주에 미국에 가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협의한다고 그러네요. 네,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조금 전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국정원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가 지난 2월 복구에 착수해서 공사가 대부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또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 대신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상 가동 중인 걸로 국정원이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이제 오후에 들어온 몇 가지 속보들이 있는데 하나만 좀 짚고 가면요. 검찰이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치원 개원 연기 등을 주도한 강경파 인사였죠. 이에 앞서서 경기교육청은 감사를 통해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 또 교재, 교구, 납품업체 사이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김학의 특별수사단 출범 소식과 수사 전망, 정치권 공방 등을 짚어보고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 등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내달 중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소식, 또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 논의 등 국회 소식도 함께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특수통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해서 전국에서 검사 13명을 파견받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단은 서울 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과거사위의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 관련한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했습니다. 신속하고 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선 검찰에 맡기기보다는 독립된 수사단을 꾸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팀 단장 정하셨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정하지 않으시나요?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의 규모는 제기된 의혹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곧바로 정했고요. 방금 문무일 총장 충분한 규모라고 했는데 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의혹을 감안해 역대급으로 꾸려졌습니다. 특수단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가 되고요. 단장 1명을 포함해 검사 13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그리고 차장검사에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을 지명했습니다.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은 향후에 발표키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김학의, 곽상도, 이중희 등 수사 대상이 검찰 출신인 만큼 근무 인연이나 학연 등이 겹치지 않는 적임자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김학의 사건은 여러 지점에서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죠. 미스테리한 사안들을 궁금한 이야기 혁이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야기, 김학의는 왜 방콕을 가려 했냐입니다. 김 전 차관은 이륙 10분 전에 이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비행기를 타지 못했죠. 김 전 차관 입장대로라면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도피하려다 실패했다는 의문이 생겼는데요. 왜냐하면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해 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A 법무관은 19일, 그리고 B 법무관은 22일 각각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 시점이 미묘합니다. 19일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법무부 과거사위가 사건을 2달 더 조사하기로 결정한 그 다음 날입니다. 이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담화를 발표했죠. 그리고 사흘 뒤 22일 출국하려던 당일 또 한 번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겁니다. 사실 유명인의 일상 좀 궁금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 포털 사이트에 이상복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곤 하는데 이 법무관들도 단순한 호기심으로 김학의를 조회해 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출국 금지는 엄연히 개인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상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요청 없이는 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조회한 것인지 또 법무부 내에 김 전 차관의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혁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가 맞냐입니다.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그 인물은 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척 가계부를 첨부해서 냈는데요. 김 전 차관이 집에 들렀다 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이 있었다던 시간에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제시한 건데 납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죠. 법사위 박남매, 박영선, 박지원 의원은 경찰이 폭로해달라며 영상과 사진을 갖다 줘서 받고 이 김 전 차관이 맞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등장했습니다.
저도 법무부에도 근무를 했었고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 말이 있다는 소리가 이제 들어서 뭐 어떻게 해서 구해서 봤습니다. 저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죠. 김학이라는 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김학이 전 차관 얼굴이 그냥 평범한 얼굴은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도에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이야기 하나는요. 이용주 의원은 당시 서울고검 검사였는데 이 담당 수사검사도 아닌데 해당 영상을 어떻게 또 왜 봤으며 또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조차 김 전 차관임을 알았음에도 당시 왜 무혐의 처분에 그쳤던 걸까요? 자, 이어서 궁금한 이야기 혁이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황교안은 정말 몰랐나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 6년 전 일정까지 공개해가며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에 당시 황교안 장관을 만났고 이 동영상 문제를 얘기하며 그를 차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치권 공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름만 중소기업 중기 장관 후보자이지 내용은 야당과 황교안 대표를 음해하는 특임 장관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김학의 사건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황교안 대표 모습이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끝으로 신조어가 하나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KKSS입니다. 자, 그게 사실 혹은 뭐 감각상실 아니면 뭐 고기 식사 아니면 보고석승 뭐 좀 예측이 되시는죠? 정답은요.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배들에게 요구한 업무 태도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라는 지시를 심의관이 거부를 하자 이렇게 KKS 했다는 건데요.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임 전 차장은 사건과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여야 김학의 진실공방, 민주 황교안 전전긍긍, 한국 박영선 입만 열면 거짓입니다. 네, KKSS는 왜 나온 거지 갑자기? 네, 신조어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정치권 얘기를 하기 전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그 속보가 들어와서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뒤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수사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뇌물하고 수사 방해입니다. 이제 아마 그 오늘 수사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성범죄 관련 의혹으로 넘어갈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이제 관련한 얘기는 뒤에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정치권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제도 저희가 다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에 동영상 논란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지금 공방이 붙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법무장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항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 어제 이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그저께죠. 그리고 어제 박지원 의원이 관련한 이제 폭로를 했고 또 황교안 대표의 또 반론도 계속 나왔는데 지금 여권의 주장은 황 대표가 다 알면서도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줄곧 나는 CD는 본 적이 없다. 당시에 뭐 법사위원장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 김학의 동영상 건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입장을 뭐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황 대표를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났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인 장두노미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난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른 최고위원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았다는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택도 없는 소리다 또는 기억 안 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데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반면 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불거진 자신의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김학의 사건을 꺼내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박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공직자윤리법 위반, 장남 병역 의무 회피, 이해충돌 등 이 불거진 의혹에 답변하지 않고 음해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덮는 신종 대응수법을 썼다면서 위선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당내에선 박 후보자와 함께 황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도 이전 투구를 멈추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남매 두 분이 우리 정치 또 국회 인사청문제도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본인이 투구처럼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투구처럼 사는 거 모르겠는데 왜 우리 국회를 또 한국 정치를 우리 국민들까지 그 진흙 잔뜩 묻은 투구를 봐야 되는가 이 답답해하고 계신다. 네, 어제 이제 박영선 후보자가요, 6년 전에 그 황교안 법무장관을 당시 법무장관이죠. 만난 그 일정표를 쭉 시간별로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그 조금 전에 이제 정용기 의장 얘기도 들어봤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당에서는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박영선 후보를 때리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박영선 후보자가 공개한 당시 일정표에 황교안 법무장관과의 면담 외에 여의도 중식당에서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성일종 의원실이 입수한 이 박영선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보니까 같은 날 박영선 후보자는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서 42만 3,900원을 지출한 거 결제했다고 이렇게 선관위에 신고를 한 걸로 돼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황 대표는 당시 박영선 후보자랑 오찬을 한 기억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성일종 의원 얘기는 일정표와 정치자금 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 둘 중 하나는 거짓으로 의심이 된다. 박영선 후보자가 지금 의혹을 모면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이려다가 스스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시인한 꼴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정치권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이용주 의원의 발언도 저희가 들었잖아요. 예전에 검찰에서 다 많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한 이제 논란은 이제 수사팀에서 밝혀낼 걸로 보이고, 자, 이제 특별수사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오후에 들려온 속보인데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뭐 편의상 김학의 특별수사단이라고 붙이지만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좀 길긴 한데요. 이렇게 좀 명칭이 긴데요. 있고요.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래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특정 혐의를 뭐 적시한 건 아니고 이제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건을 수사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수사단은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집니다. 단장인 검사장 1명을 포함해서 검사 13명 규모로 구성이 되고요. 문무일검찰총장은 단장의 여완섭 청주지검장, 그리고 차장검사의 조종태 성남지청장을 곧바로 지명을 했습니다. 부장검사는 3명이고 평검사가 8명인데 이거는 뭐 단장이 현재 인선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뭐 전국에서 파견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뭐 공정성 차원에서 특검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일선 검찰청에 배당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긴 했지만 과거 2차례 수사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또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단장으로 임명된 여완섭 검사장이 연수원 24기입니다. 그래서 대검 중수부장, 또 서울중앙지검 중수과장을 한 거 아니에요? 중수과장, 네.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 검사장이 2008년에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춘천지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수사 능력이나 지금까지의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근무한 이력이 겹쳤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 검사장은 그동안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 관련 특수사도 많이 한 경험이 있는 보통 이제 검사들 이제 뭐 공안 전문이냐 뭐 특수 전문이냐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는데 특수통 검사군요. 자, 아까 이제 그 최 반장이 그 긴 이름을 2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사팀의 명칭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단은
그 수사 권고한 사안,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사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또 2013년 초기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 검찰 과거사 조사단이 5월 말까지 활동하는 만큼 권고사항이 나오면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는데요. 이 검찰 관계자는 필요시에 이 수사단 증언도 총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상황은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사단은 오늘부터 가동이 되고요. 또 운영 기간은 설정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또 3명의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사건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활동 기한이 없어요? 예. 무기한 일단 의혹을 밝힐 예. 때까지 가는 거군요. 다만 이제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겠네요. 네. 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에 청와대에 관련 첩보를 보고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또 관련 보고서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현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 경찰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앞으로 이제 수사팀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 오늘 그러니까 당시 수사 책임자가 증언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요. 경찰 수사팀이 청와대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내용을 추가적인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2013년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었던 이세민 전 경무관이 이 대검 진상조사단에 가서 이 사건 초기 청와대에서 이 경찰에 외압을 가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전 경무관 당시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과 논의를 하고 내사를 시작해야 했는데 김 국장이 내사를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더라. 어딘가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구나. 자신은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전 경무관에 따르면 이 김학배 전 국장 3월 초 청와대 수석급으로 추정이 되는 인사의 호출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가서 관련 내용을 보고를 했고 이후 경찰청 본청으로 돌아와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럼 호출한 인물이 누군지 혹시 나와요? 일단 이 전 경무관에 따르면 분명하진 않다고 하면서도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진상조사단에 다 진술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현재 곽상도 거론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명 전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지만 몰랐다. 이 경찰이 오히려 당시 허위 보고를 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이 이세민 전 경무관은 두 구두 그리고 전화, 서면 보고, 대면 보고 등을 당시 국장과 과장이 여러 차례 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특별수사단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가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앞으로 당연히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겠네요.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렸는데 오늘은 이제 다스 전 임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은 안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초 오늘 김성우 전 다스 대표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소재 탐지가 되지 않아서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 전 대표와 권 전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다스 설립과 운영이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이들이 법정에 나왔더라면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뤄졌을 텐데 나오지 않았고요.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로 증인 신문을 미뤘습니다. 네. 자, 이제 김학의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속보가 나올 거고 2013년, 2014년에 이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 많은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그러한 의혹들이 다 하나하나 밝혀져야 되겠죠. 자, 오늘 기사는요. 자,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 단장 여환섭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된 25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투기 의혹을 받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논란 만 하루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투기가 아니라는 김 대변인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죠. 김 대변인은 건물 매입은 아내가 상의 없이 한 결정이었지만 모두 자신 탓이라는 말로 마지막 인사말을 대신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김의겸 대변인 사퇴 속보를 비롯해서 청와대와 정치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많이들 어렵다는데 신고 대상자 중 72%가 작년보다 재산이 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 불리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재산 현황에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이죠.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낡은 2층짜리 이 상가주택 건물을 매입합니다. 25억 7천만 원 줬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죠. 보기에는 허름해 보여도 재개발 지역인 흑석 뉴타운 9구역 한복판에 있는 이 작은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 딱지를 주는 금싸라기 건물입니다. 당시 김 대변인에겐 개인 재산 14억 원이 있었고요. 여기에 은행 대출 10억 원, 또 형제들에게 1억 원 등등 소위 명운까지 끌어모아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자,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10억 원 대출 받는 거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서울은 건물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내주도록 LTV 규제가 내려져 있는데 25억 7천만 원에 10억 2천만 원이면 거의 한도를 꽉 채워서 받은 셈입니다. 물론 현행법 지켰습니다. 하지만 월 450만 원, 연 5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수하고 대출받아서 40년 된 건물을 산다? 네, 재개발 시세 차이 기대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렵죠. 은행에 기부라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요. 자, 투기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어제 논란이 불거지자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내어놓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저 입장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세살이가 서러웠다. 아니, 관사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언제든 들어가 살 수 있는 진짜 집을 사야지 당장 들어가지도 못할 재개발 건물을 왜 삽니까? 특히 매입 시점인 지난해 7월은 현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던 시점입니다. 당장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죠.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할 것 없이 김 대변인의 사퇴 및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전부 다 팔았잖아요. 집도 전부 다 팔고 15억인가 16억 원을 몰빵을 한 거였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몰빵해서 그냥 투기하는 거네. 자기가 거기서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투기의 모범 사례네 아주. 청와대 관사로 입주하면서 생긴 기존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4억 8천만 원까지 모아서 빚내서 부동산을 투기한 것입니다. 내 배만 채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끝은 어디인지 국민들은 분개를 넘어 탄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똑바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대변인 저는 책임지고 오늘은 거취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심도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대변인 경질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와중에 김 대변인은 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하면 투기고 권력 있는 자가 하면 투자냐라는 것이죠. 자, 민주당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아주 핵심 이슈로 떠올랐는데 청와대의 입인 대변인마저 투기 의혹에 휩싸인다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아무래도 어제부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이건 국민 정세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서 우려를 당의 뜻을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오전에. 네, 결국 김 대변인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전격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기 논란 하루 만입니다. 김 대변인은 어제 해명 브리핑을 하면서도 스스로 착잡했다라고 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30년이나 하고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이런 논란이 벌어질 줄 몰랐냐는 의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에 대한 답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또한 다 제 탓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니까 25억을 주고 산 제 집이 35억, 4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고자 하는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시세 차익 보면
크게 쏘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농담할 타이밍인지는요. 자, 책 88만 원 세대를 쓴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김의겸 사건이 기분을 씁쓸하게 하는 건 청와대 대변인쯤 한 사람도 결국 자기 개인사로 돌아오면 상가 임대소득으로 노년을 설계하게 된다는 거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보면서 기분이 더러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건 조선시대 선비들의 청렴함이 아닙니다. 맡은 바일 잘하고 적어도 봉직 중인 정권 철학에는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만약 현 정부가 빚내서라도 집 사고 부동산 사라라고 했다면 이 정도의 비난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고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청와대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다르다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의겸 부동산 투기 논란 하루 만에 전격 사퇴입니다.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길게 해명을 했고요.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째,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만 하루 만에 본인 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어제 본인의 이제 해명을 들어보면요, 투기가 아니다, 이제 노후를 위한 것이다라는 해명을 내놨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커지면서 결단을 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전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사퇴의 변 이렇게 이걸 보냈는데 지난해 2월 2일 임명된 지 약 14개월 만에 사임을 하게 된 겁니다. 현 정부 청와대 참모진이 이 중도 하차한 네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이 김의겸 대변인 사퇴의 배경이 된 이 건물 매입 논란에 대해서는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고 밝힌 뒤에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또 하면서 이 또한 다 제 탓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논란 만 하루 만에 거취 표명이 나온 거는 상당히 신속한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과도 미리 상의를 안 한 것으로 안다라고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퇴 입장문을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먼저 따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또 여권의 사퇴 권유도 결심을 규칙에 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관련 사안을 논의한 뒤에 김 대변인 사안에 대한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국민 정세에 맞지 않는 이 다소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 매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도 그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측에 청와대 측에도 우려를 전달을 했고요. 청와대 측에서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에게 상의하기 전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양 반장, 문 대통령이 아직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사퇴 의사를 받아들인 거, 수용한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아직은 수리는 안 된 거죠. 수리는 안 된 거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 입장을 밝히고 나서 오늘 오후에 이 춘추관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요. 이제 어제 물러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글을 써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사퇴 의사를 이렇게 공식화한 뒤에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찬 그리고 산책을 같이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겸 대변인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제 그러면 어디에서 사실 거냐라고 했더니 김의겸 대변인 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정치권 여러 가지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빨리 그러니까 이틀 논란 만 하루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정치권 공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지진 않겠지만요.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 참모 관리를 제대로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명백한 잘못이다. 떠나면서도 가정 탓, 또 아내 탓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치졸하다라고는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지적을 했는데 이 한국당 입장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친서민 코스프레에 편향된 시각으로 과거 정권 비판만 하던 현직 기자 출신 김의겸이 청와대 들어온 지 고작 5개월 만에 한 짓이 26억 원짜리 재개발 부동산 투기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오전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당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회의에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대변인 본인 입장에서는 개인적 아쉬움이 있겠지만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한 합당한 판단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시대적 변화를 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과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의 정격 사퇴는 대통령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또 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일단 해석이 되는데 아까 이제 신반장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마침 또 지금 타이밍이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끝나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또 임명 직전에 있는 또 그런 정치적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7명 후보자 전원 부적격 입장을 굳혔고요. 바른미래당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또 조동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그리고 정의당은 최종호 교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낙마 대상자로 지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7명의 후보자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좀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부동산 또 자녀 관련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네요. 예,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이 거론이 되죠. 특히 이 최종호 후보자의 같은 경우는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또 경기 분당 아파트 또 세종시 어떤 펜트하우스 분양권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집이죠. 따라서 이 집값을 잡아야 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인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다주택 보유는 죄다. 동의하십니까? 죄다. 다주택 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하셨어요? 특히 주택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런 안정을 해치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면 왜 본인은 20년 동안 해오셨습니까?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다주택자가 되는 걸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212만 다주택자가 지금 후보자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들의 황제 유학이 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죠. 한국당에서는 아들이 200만 원대 월세를 내고 있고 벤츠나 포르쉐를 몰고 있다. 이 같은 유학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후보자는 전세금을 올렸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소득이 교수 생활을 하셨으면 1억 원 정도 될 거 아니라고 상식적이라고 보면 매년 애들 유학 자금으로 다 전액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부인이 지금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죠. 전세 자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 자금에 들어간 것 같고요. 포르쉐라든지 이런 참 좋은 차를 타고 월세도 24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장관 후보자 아들이라는 사람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황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지원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보셔야 됩니다. 의원들도 판단합니다만 본인도 판단하셔야 될 대목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 여러 가지 이제 장관 임명 관련해서는요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속보가 나올 테니까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회의 때 좀 다뤄보고요. 오늘부터 4.3 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돼서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4.3 선거 관련한 얘기 또 저희가 취재를 좀 잘 해봅시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김의겸 투기 논란 하루 만에 전격 사퇴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3건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죠. 앞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됐던 승리 씨 역시 같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물 공유 의혹이 불거지자 휴대전화 교체를 모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사를 받아왔던 가수 정준영. 오늘 오전 7시 40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로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에 가기 위해서 밖을 나섰습니다. 자, 유치장에서 뭐 만화책을 읽으면서 시간 보냈다 뭐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수염도 깎지 않고 상당히 초췌한 얼굴이었네요. 잠깐 얘기 들어보시죠. 증거인멸 조작 시도하셨습니까? 유흥업소가 경찰 유착 의혹 제기했는데 각두가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자, 정준영 씨는요, 성관계 불법 촬영 외에도 시간, 장소 뭐 가리지 않고 상습적인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뭐 주점, 호텔,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여성을 몰래 촬영을 하고 또 그걸 이 단톡방에 올렸다는 거죠. 자, 그런 영상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경찰 수사관이 이거 뭐야 하면서 딱 들이밀면 또 나왔습니까 하면서 막 한숨을 푹푹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엔 승리 씨입니다. 지난 11일 불법 촬영물이 단톡방에서 공유됐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 승리 씨,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한테 휴대폰 바꿔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 확인됐습니다. 증거인멸 모의한 거죠. 또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준영을 내가 왜 안 말렸겠느냐.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 정말 말렸다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승리 본인도 불법 영상을 유포했던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경찰은 이 문제의 단톡방에 지금까지 공개된 멤버 외에도 가수 K, 가수 J, 그리고 모델 L씨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는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계속 답답하고 짜증나는 소식 들으셨는데 잠깐 기분 전환 좀 하죠. 자, 이번 주말에 드디어 기다리던 벚꽃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따뜻한 남쪽 나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다는 그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 오늘부터 사흘 동안 벚꽃 축제 열립니다. 하동군 악양면에서 쌍기사까지 섬진강 따라 이어지는 벚꽃길을 즐기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제주도로 한번 가보시죠.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와 삼도 일동 전농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주 왕벚꽃, 그냥 벚꽃 말고 왕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잠시 후 오후 7시부터 개막을 합니다. 낮에도 벚꽃이 예쁘지만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면 조명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그림이 되겠죠. 자, 축제 기간 동안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서 벚꽃이 눈송이처럼 날리는 벚꽃거리도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사천, 순천, 울주, 정읍, 여수, 구례 등등 일제히 주말 벚꽃 축제 열리니까 봄 내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하죠. 연인과 함께 손잡고 벚꽃 날리는 그 거리를 거니면은 없던 사랑도 새록새록. 물론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안 갈 겁니다. 예, 그렇죠.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예, 이거 지금부터 독일의 한 대형 유통업체 혼바흐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온라인 CF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번 화면 덮어주시죠. 예, 자, 감상해 보시죠. 백인 남성들이 저렇게 들판에서 마당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합니다. 삽질, 톱질 손으로. 저 땀 흙. 네. 자, 그런데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한테 저렇게 옷을 훌러덩 벗고 넘겨줍니다. 자, 심지어 아무튼 자, 저 옷들을 팬티까지 벗어주네요. 자, 저 옷들을요 저렇게 공장에 가더니 저게 진공 포장이 됩니다. 자, 여긴 어디죠? 예, 자판기에서 어떤 한 여성이 저 봉투를 엽니다. 냄새를 맡더니 봄의 향기라는 자막과 함께 아주 황홀한 표정을 지어 보이죠. 자, 기가 차실 겁니다. 성차별, 그에 앞서서 인종차별, 동양인, 특히 광고 속 여성은 일본인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저 백인들의 땀 냄새만 맡아도 황홀경에 빠진다는 듯한,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자, 이 광고가 나가니까 제독
일본인들이 아닌 제독 한국 교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SNS를 중심으로 이 논란이 계속 확산이 되자 이 혼바흐 측은요. 남성, 아까 봤던 백인 남성들은 자연, 동양 여성은 도시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도시 생활이 얼마나 이 각박한지를 이 CF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화 사바하 많이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이 사이비 종교를 추적하던 한 목사가 이 사슴동산이라는 신흥 종교를 파헤치는 그 과정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물이라죠. 자, 그런데 영화 속 한 장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종교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 홍암 나철 선생을 극중의 사이비 교주로 둔갑시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죠. 자, 영화 시작하고 한 47분쯤 나오는 장면이라는데 배우 정동환 씨가 극중에서 연기한 사이비 교주 풍사 김재석의 사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덮어주시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떻습니까? 왼쪽이 나철 선생이고요. 오른쪽이 배우 정동환 씨의 사진입니다. 자, 얼굴만 빼고는 옷, 지팡이, 손 모양, 저 뒤에 배경까지 전부 똑같습니다. 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또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이 나철 선생을 이렇게 사이비 교주 역할로 둔갑시켰던 걸까요? 왜요? 자, 이 소식 알려지고 나서 제작사 측은 명백한 우리의 실수다라면서 영화에서 이 해당 컷을 교체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기본 이미지가 필요했으면 그냥 저희 거 갖다 쓰셨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딱 정동환 씨 얼굴.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네, 뭐 제 초상권을 양 반장이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남쪽에 다 벚꽃이 핀다고요, 양 반장? 예. 아, 그래요? 예. 제 생각에는 서울이 4월 3일인가 핀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근데 벚꽃 축제를 제 갈 사람이 반장들 중에 갈 사람이 있을까요? 최 반장도 없고 고반장도 없고 양 반장은 예전부터 묻지 맙시다. 양 반장이 열애로. 아니, 저는 알레르기 있다니까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신 반장은요? 신 반장은 없어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제가 너무 반장들 일만 시킨 것 같네요. 좀 미안하네 진짜. 네, 그럼 이번 주말에 그냥 같이 우리 팀 전체가 다 같이 벚꽃 축제 갈까요, 그냥?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출근. 네. 같이 안 가고? 저는 알러지가 있습니다. 고 반장은? 혼자 가겠습니다. 됐어요? 알았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좋어요. 좋아요. 자, 오늘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찌질하다, 벽창호다 이렇게 공개 비판했던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당사에서 2시간 동안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기자들한테 보낸 공지에서 이현주 의원에 대한 당원, 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5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고요. 이때까지 이 의원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든 회의에 직접 나와서 소명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위 해제, 당직 직무 정지 그리고 경고 등의 징계가 있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요, 손 대표가 찌질한 게 맞지 않느냐 이러면서 전혀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 반장 징계할 테면 해봐라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의원은요, 하려면 해라. 그런데 그 중요하다는 이 선거 와중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하는 건 이상하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는 딱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지금 아닌 건데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징계를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바른미래당과 결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원 측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놓고 음모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당론 강행을 위해서 반대파를 억누르려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당원권 정지를 시킨 뒤에 의원총회에서 선거구제 관련 패스트트랙 당론 관철을 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이현주 의원이요, 만약에 이제 윤리위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를지 또 거부할지 여러 가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정계 은퇴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SNS에 오늘 글을 올리면서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땀 흘려 일하는 청년 남경필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도전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땀 흘려 일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네, 뭐 스타트업을 창업하겠다고 스타트업? 했는데요. 네, 네, 깨끗하고 투명하게 벌어서 세금 납부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사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가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사업에 대한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잠깐만. 정계 은퇴라고 하니까 대단히 고령인 것 같은데 남경필 전 지사가 1965년생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만 4세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만으로 54세쯤 되니까 올해 지천명이 된 국장 54세. 지천명 좀 그만해요. 4살 네. 국장보다 4살 많으니까 54세 맞죠. 예, 아무튼 네. 이 40대라고 그런다니까요. 또 밖에서는. 아니요, 저한테는 그래요? 50대로 알았습니다. 보입니다. 근데 네, 아무튼 네. 이 선친이 남평우 전 의원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남평우 전 의원이 별세를 하면서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1998년 재보선 때 15대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만 33살이었어요. 저보다 어린 거였네요. 네. 아무튼 이제 진행해요. 예, 네, 죄송합니다. 합시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33살에 국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5선 국회의원의 경기도지사까지 했음에도 지금 나이가 그러네요. 국장보다 4살 많은 제 나이 좀 얘기 좀 말라주세요. 예, 아무튼 네,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지방선거에 낙선을 하긴 했지만 그 대통령 꿈을 꾸던 사실 이제 보수 야권의 기대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탄핵 전국대 새누리당을 떠난 뒤에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출마를 했었죠. 작년 초에 자유한국당이 복당을 해서 경기지사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을 했습니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방선거 낙선 이후에 보수개혁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절감하고 답답함을 많이 토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주변에선 내년 총선 도전을 권유하기도 했는데 역시 부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쨌든 정계 은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국회 관련 소식을 좀 짚어볼게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오늘 법안이 하나 통과됐는데 논란이 좀 될 수 있다고요? 네, 이 기재위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목사, 스님, 신부님 등 종교인 퇴직금, 퇴직소득에 붙이는 소득세를 줄이는 걸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건데요. 해당 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이 근무기간을 따져서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직군하고 비교해서 좀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는요 총선을 겨냥해서 총선? 네, 여야가 종교인들에게 유례 없는 세금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여야가 있는 따로 겁니다. 없는 거죠, 이 사안은?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좀 설명을?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아직 국회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건데 이게 통과가 되면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퇴직할 때 받은 일시금의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가 되는데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인 A씨가 작년 말까지 10년간 근무한 뒤에 1억 원을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면 현재는 1억 원 전체를 이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10분의 1 수준으로 과세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년을 근무했으면 20분의 1, 30년이면은 30분의 1로 과세 범위가 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거고 더 앞권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을 해서 이 퇴직 소득세가 원천 징수됐다. 그러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나중에 환급까지 해준다는 게 이 개정안의 골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종교인들이 이젠 퇴직 소득세에도 특혜를 받게 되는 셈이죠.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교인 퇴직 소득 특혜까지 부여하는 나라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고요. 특히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들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기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거고 본회의 통과 여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니까요. 다음에 속보 여부를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바른미래당 이현주 징계 절차 개시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지난달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가진 한미 정상통화에서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죠.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관련 논의,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미 공조 이상설을 잠재우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 또 어제 발표된 세월호 CCTV 조작 의혹 관련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미국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짧게 요약돼 있지만 이번 회담 목적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대목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는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활발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중재자냐 촉진자냐 또는 둘 다 아니다, 둘 다 맞다 등등 우리 정부의 역할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참 많았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것이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운명에 지대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일찌감치 중재자보다는 촉진자에 더 가까운 역할에 힘을 쏟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재건 촉진이건 미묘한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북미 대화를 이어가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면에서 비슷한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문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언급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누가 질문을 한 건지 정말 이쯤 하면 정말 다정의 가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도 약간 민망한, 방송에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영상 사진 파일도 다 달아버렸다는 제 모습 이렇게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북미 대화 촉진 역할 못지않게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목적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의 말을 다시 가지고 와보면 한미 동맹 강화 역시 회담의 주요 목적입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한미 동맹 이상기류다 이런 보도와 주장 최근 이어졌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동맹이 약화됐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당신에게 있다 이런 비판을 미국 내 일각에서 듣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두 정상 이번 회담에서 이런 논란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고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국내외에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백악관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지하면서 린치핀, 그러니까 핵심 축이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 간 현안뿐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 최근 진전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핵심 축이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동맹과 우정을 강화할 것이다.
네, 외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정 국가를 표현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린치핀, 핵심축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든 배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공조 방안 제가 따로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를 두 정상이 어느 선까지 맞추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 강화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정상회담 소식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요. 다른 소식도 하나 다루고 가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시작 석 달여 만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 6월 해군이 세월호 선체에서 수거한 CCTV 저장 장치가 조작됐거나 아예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거된 DVR이 바지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특정을 할 수 없으나 현재 증거물로 채택이 되어 있는 세월호 DVR과는 같지 않은 물건으로 판단한다. 이게 저희들의 조사 내용입니다. 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2014년 6월 22일 해군이 건져 올렸다는 저장장치와 검찰에 제출된 저장장치가 어찌된 일인지 서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군이 건진 걸 그대로 제출했으면 같은 장치여야 하는데 건진 거랑 검찰에 낸 게 다르다는 건 장치를 건지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특조위는 그 증거로 장치에 달린 열쇠 구멍과 손잡이 고무 패킹이 물속에 있을 때와 꺼냈을 때 모습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고무 패킹 부분만 보면요. 물속에서는 없었던 손잡이 부분의 고무가 꺼냈더니 다시 생겼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세월호 유가족들 전면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 대통령 내달 방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소식부터 다뤄볼게요. 오늘 역시 이것도 이제 속보로 확인이 된 사안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는 게 그러니까 거의 1년여 만이죠, 최관장. 네, 일단 두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건 지난해 11월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때였습니다. 이때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직접 찾은 건 지난해 5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북미 대화의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1박 2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은 건데요. 이번 방문은 북미 대화 촉진이라는 방문 목적도 그렇고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까지 여러모로 지난해 5월 그때 당시 이 방문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듯이 이번 방문이 1박 2일이잖아요. 공식 실무 방문이고요. 워싱턴에 1박 2일로 간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는데 한 12시간, 오는데 12시간, 24시간을 이제 비행기 안에서만 보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빡빡한 그런 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 제가 이제 문 대통령이 1박 2일 방미를 한번 취재를 해본 입장에서는 그때도 1박 2일이었어요? 그때도 1박 2일이었습니다. 예. 똑같은 건데 네. 이 1박 2일 방문은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요. 워싱턴에 도착을 하면 현지 시간으로 오후일 겁니다. 오후. 저녁 식사를 하면 거의 바로 잘 시간일 거고 다음 날 오전에 일어나서 회담을 하고 또 바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차 적응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시차 적응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취재 기자들이야 말 그대로 회담 예측 결과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건데 회담을 준비하고 또 회담을 직접 하는 대통령이나 참모들은 사실 엄청난 압박감이나 긴장감 속에서 일정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더 아마 심할 겁니다. 네. 자꾸 나오네요, 고 반장 얼굴이. 저도 부담스럽네요. 그러네요. 아무튼 체력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짧은 일정을 내서 미국을 또 찾는 이유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고 역시 이제 한미 간의 정상 외교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 추가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탑다운 외교의 방향성을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 국면을 진전시킨 이 탑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말씀드린다라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정상 간
삼자 정상 간 외교를 통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진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이 탑다운 외교에 대한 회의론 이게 뭐 많이 나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정상 외교가 아니었다면 북미 그리고 남북 관계가 이 정도까지 진전되긴 또 힘들었다라는 게 그렇죠. 사실이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청와대 오늘 발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이 탑다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핵심은 하노이 회담 이후 다소 동력이 떨어진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여기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일괄 타결식 빅딜론과 또 북한의 단계적 접근론이 이 충돌을 빚은 만큼 북미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청와대는 이 공식 의제는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음 주 워싱턴을 찾아서 직접 조율할 것이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아까 이제 양 반장이 탑다운 외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와의 유착 관련한 특검 의혹을 특검 수사를 받아왔는데 그 의혹에서 해소됐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됐다고 봐야 되고요.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별도 일정을 가진다면서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뭐 일정이 나오진 아직은 안 않았는데요. 나왔겠죠. 네, 네.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이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별도의 일정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방미 때에는 멜라니아 여사가 이 신장 관련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중이어서 펜스 부통령의 부인 카렌 여사와 대신 일정을 가졌었는데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이 별도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한미 동맹의 어떤 공고함을 이 대내외에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장 혹시 린치핀이 뭔지 아세요? 린치핀이요? 네. 핵심 축이요.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예요. 오. 네. 예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내가 특파원을 아니 그걸 했다니까요. 몰랐던 게 모르면 이상한 거 아니고 워싱턴 특파원을 3년을 했는데요. 그러면 다 문제 하나 더. 뭐 코너스톤과 린치핀의 차이는 아세요? 최 반장이 물어보면 제가 꼭 답을 해야 돼요? 말씀해 주시면. 아니 뭐 감사하죠.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인데 코너스톤은 초석이잖아요. 근데 그 외교적으로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뭐 경중을 맞습니다. 뜻하는. 그런데 그런 사실상 뭐 차이는 거의 있는데. 비슷하게 그러니까 의미는 통용이 비슷해요. 되잖아요. 기본적인 의미는.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 정부에서 흔히 이 한미 동맹은 린치핀, 이 미일 동맹은 뭐 코너스톤으로 불려왔었는데 사실 국장 말씀대로 뭐 핵심 축이나 초석이나 뭐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만큼 뭐 중요한 동맥이다 뭐 이런 의미인 건데 오늘 백악관이 정상회담 발표에서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새삼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백악관이 한미 동맹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린치핀이란 단어를 썼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원래 그 전에는 이 미일 동맹을 린치핀이라고 하고 한미 동맹을 코너스톤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오바마 정부 때는 아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랬던 게 이제 오바마 정부 바뀐 거예요? 예. 아니 그때 저는 오바마 전 대통령 때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린치핀이었거든요. 그때 혹시 워싱턴 무슨 빵집 이런 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요. 예. 네. 예,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선 한때 왜 한국을 왜 린치핀이라고 부르냐,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냐, 오바마 정부의 의중이 뭐냐, 뭐 이렇게 전전긍긍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고 관련한 얘기 또 다음 주에 저희가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문 대통령 내달 방미 11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최 반장 어떤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네, 뭐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격 사퇴를 했는데요. 뭐 관련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정의 가족 최승철님, 이 부부가 30년 맞벌이를 내서 모은 돈에 퇴직금까지 합쳐서 또 대출을 받아 산 건데 뭐가 문제냐? 뭐 진보는 노후 준비하면 안 되고 부자가 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요. 마진가님은 공직자는 그런 부동산 거래는 하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반면 박대선님은 요즘 누가 저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 한국당 중 누가 저랬으면 거품을 물고 비판했을 거다라고 하셨고요. 박성직님은 길 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물어봐도 투기라고 할 거다. 또 그림자님은 김의겸이 기자였을 때 기사화했던 대로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너무 이중적이지 않냐라는 비판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보라 의원이 아기를 안고 국회 등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김속인 님은 이 보여주기식이 되는 것 같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손비바첸 님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다 아기를 안고 회사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 또 이남희 님은 신보라 의원 모성애 굿이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북국장의 60초 프리뷰 때 신반장을 가린다라는 댓글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김유린 님은 신반장을 가리는 건 상관없지만 양반장을 가리지 마라라는 소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응답하라 다정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아무도 가리면 안 되면 나오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네, 자, 조금 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죠. 그에 앞서서 내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 얘기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나오겠고요. 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상황을 되짚어보게 될 텐데 자세한 소식은 다음 주 월요일 저희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2곳 등에서 치러지는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다고 전했는데요.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각 당 지도부들도 주말 사이에 현지 유세의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혹시 다정의 가족분들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내일은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오후 8시 반 남산 N타워라든지 63빌딩 등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일제히 소등합니다. 짧게 생활 뉴스 하나만 전하면요.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내일 혼자 나와서 벚꽃 구경 가야 되는데 내일은 그렇죠? 다 같이 아니요. 우리 팀 다 같이. 네, 싫은데.